코스피가 한때 9,000선까지 뚫었는데 한 달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가 3번이나 터졌다는 거 아세요? 만원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심한 변동성이 나왔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을게요. 지난 5월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ETF가 새로 출시됐어요. 레버리지 ETF가 뭔지 짧게 짚고 갈게요. 원래 주가 움직임의 2배로 오르내리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주가가 1% 오르면 이 상품은 2% 오르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낙폭이 2배가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번엔 특정 종목 하나에만 이 레버리지 구조를 씌운 상품이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출시되자마자 여기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자금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 종목의 하루 중 가격 움직임 자체가 커지기 쉬워요. 특히 장이 끝나기 직전 이 상품들이 다음날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하방 압력이 커지는 현상도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애초에 막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아쉬움을 표현한 거예요. 규제 당국이 스스로 아쉬움을 인정했다는 건 이 상품 구조 자체에 그만큼 부작용이 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건으로 확인해 볼게요. 6월 9일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라 불릴 만큼 증시가 크게 흔들린 날이 있었어요. 이날 낙폭이 커지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가 뭔지도 짚고 갈게요. 선물 가격이 급격히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를 한동안 멈춰서 시장이 숨고를 시간을 주는 제도예요. 이후에도 변동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뒤에도 거래소 화면 속 매도 물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 여파는 반도체 업종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같은 날 2차전지, 바이오 업종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어요. 특정 상품 하나로 시작된 흔들림이 시장 전체 심리로 번진 전형적인 사례였던 셈이에요. 사이드카는 보통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만 멈추는 제도라서 시장 전체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와는 강도가 달라요. 그날 하루 낙폭이 조금만 더 커졌다면 다음 단계인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시장이 그만큼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아슬아슬한 흐름은 며칠 뒤 이번엔 정반대 방향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반대 방향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7월 22일 대만의 TSMC가 2027년부터 첨단 공정 제품 가격을 10%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소식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번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한 달 사이에 하락 방향, 상승 방향 양쪽에서 모두 사이드카가 나올 만큼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난 화들 얘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반도체 실적, 환율, 물가까지 계속 흔들리던 배경 위에 이번엔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얹힌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어느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배경이 겹쳐서 증폭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아요. 레버리지 ETF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상품의 기준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벌어지는 강역, 이른바 괴리율이에요. 이 강역은 매수와 매도 주문이 한쪽으로 몰릴 때 특히 크게 벌어지는 경향을 보여요. 거래량이 갑자기 몰리는 날일수록 정해진 기준가와 실제 체결 가격 사이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국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는 이미 특정 대형 기술주 하나만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여러 개 상장돼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이런 상품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에요. 국내 자산운용 업계 안에서도 상품 설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괴리율이 크게 벌어진 상품을 비싼 값에 사고 나중에 낮아진 값에 팔게 되는 상황도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강역을 어떻게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운용사가 매일 공개하는 기준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나란히 비교해보는 습관이 첫걸음이에요. 두 숫자 사이 차이가 평소보다 크게 벌어져 있다면 지금 그 상품이 과열된 상태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해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강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이 정보에 둔감한 경우가 많아요. 정보를 먼저 아는 쪽과 나중에 아는 쪽의 격차 자체가 또 하나의 투자 위험이 되는 셈이에요. 이런 흐름을 타는 심리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급등하는 상품을 보면 나만 놓치고 있다는 조바심이 먼저 찾아와요. 조바심에 뒤늦게 올라타면 정작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그대로 흔들리는 쪽은 늦게 들어온 투자자인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이 괴리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따로 제공하는 증권사도 점점 늘고 있어요. 작은 확인 습관 하나가 큰 손실을 피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모여요. 상품이 복잡해질수록 그 상품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룬 괴리율 구조까지 미리 알고 계셨다면 평균보다 한 발 앞선 투자자이신 거예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볼게요.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상 장기간 들고 있기에는 불리한 상품이에요.
매일 수익률을 다시 맞추는 구조라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원래 주가보다 더 많이 깎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은 짧은 기간, 방향이 뚜렷할 때만 쓰는 게 원칙에 가까워요. 특정 종목 하나에 집중된 상품이라면 위험은 한 번 더 커져요. 그 종목에 안 좋은 뉴스가 하나만 나와도 분산된 상품보다 훨씬 크게 흔들리는 구조니까요. 반면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도 자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변동성이 커질 때 시장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이니까 이 자체를 나쁜 신호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제도가 한 달 새 여러 번 발동됐다는 사실 자체는 지금 시장이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상태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옵션은 크게 두 갈래예요. 하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 요건을 지금보다 훨씬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다른 하나는 이런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의 이해도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향이에요. 실제로 해외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적합성 심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변동성 국면에서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함께 흔들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에요. TSMC의 가격 인상 발표는 완제품 기업뿐 아니라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지는 곳과 오히려 수혜를 보는 곳이 업종 안에서도 갈릴 수 있어요. 같은 반도체 관련주라도 밸류체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수급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런 흐름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요.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매매가 늘고 기관은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움직이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요. 이 패턴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속도 차이가 크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 다르죠. 전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런 장에서 오히려 손을 거의 대지 않는 게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와요.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고 여러 접근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느냐예요. 레버리지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다룬 괴리율과 정책 방향 두 가지는 꼭 확인 목록에 넣어두시길 바라요. 시장이 예민한 시기일수록 정보의 질이 수익률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짚어본 정책과 밸류체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실전으로 돌아와 볼게요. 실전 체크포인트도 정리해드릴게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걸 며칠 단위로 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몇 주, 몇 달 단위로 그냥 들고 있는 중이라면 상품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정 종목 하나에 자금이 몰려 있다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으로 일부 나눠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레버리지 상품 직접 투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숫자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 이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20대 직장인 한 씨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반도체가 계속 잘 나간다는 얘기만 듣고 큰 금액을 넣었다가 검은 월요일에 하루 만에 크게 흔들리는 걸 경험했다고 해요. 다행히 상품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닉에 빠지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씨처럼 상품 구조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뛰어드는 것은 같은 변동성을 겪어도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얘기를 세 줄로 압축해볼게요. 첫째, 최근 증시 변동성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의 자금 쏠림이 배경 중 하나였다는 것. 둘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위험 신호이자 동시에 투자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것. 셋째, 레버리지 상품은 짧은 기간, 뚜렷한 방향에서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지난 화에서 반도체 실적과 환율 얘기를 다뤘을 때 요즘 증시가 왜 이렇게 출렁이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오늘 다룬 레버리지 ETF 얘기가 그 답 중 하나입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하나의 상품 구조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매번 끝까지 따라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변동성 장에서 실제로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원 경제학이었습니다.